지금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면 연말까지는 지금 요 촬영하는 도중에 지금 네. 한국은행에서 0.5% 네.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지금 네네. 2.25%로 네.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네.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인가요?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0.5% 인상한 거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으로 따지면 거의 처음이고요. 일단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으로 올렸다 이제 이게 중요한다라기보다는 네. 이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지금 현재 2008년 이후에 7일짜리 RP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금리 인상한 것 중에 0.5로 인상한 건 처음이고요. 0.5로 올린 이유를 좀 볼 필요가 네.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궁금합니다. 예,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는 금통위가 있고 미국도 FOMC가 있잖아요. 네. 미국 FOMC가 이제 7월 말에 있습니다. 7월 아마 29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29일 날 아마 그 결과가 확인이 될 텐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을 제압해야 되고 스톱앤고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연준이 이번 7월 달 말에는 0.75% 인상을 아마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0.75% 인상을 가게 되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1.5에서 1.75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0.75를 올리게 되면은 2.25. 이제 그냥 끝자리만 볼게요. 복잡하니까 네네. 끝자리를 보면은 2.5까지 가요. 2.5까지. 예. 그래서 뭐 이제 2.25에서 2.5까지 가는 건데 네. 그러면 여기서 한국은행이 0.25만 인상을 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75였는데 네. 여기서 0.25, 2.0이 되는 거죠. 2.0 대 2.5가 5.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갭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9월 달, 10월 달에도 FOMC가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0.5 하면서 연말에 3.75까지 달려가는데 네. 우리가 늦게 따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0.25씩 딱딱 따라가게 되면은 연말이 됐을 때 네. 미국은 3.5인데 우리나라는 2.5가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이 둘이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일시적으로 높아진다고 해서 네. 아주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러진 않아요? 이게 오랜 기간 유지가 되면은 아.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하나 민감한 게 미국 금리가 높고 우리나라 금리가 낮으면 네. 이게 환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높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가 더 예뻐진 거잖아요. 네. 달러 갖고 있으면 3.5 주고 원화 갖고 있으면 2.5 준다는데 저 같아도 달러 가지고 예. 있죠. 그럼 달러 쪽으로 이동하는데 우리나라 돈을 팔고 달러를 사겠죠. 그러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가 뜁니다. 네. 그러면 환율이 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원달러 환율이 지금 뭐 이제 1,200원에서 1,300원 이렇게 뛰었는데 1,400원 여기서 만약에 더 갈 수 뛰면 있다.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렇게 뛰어버리면 그렇죠. 네. 만약에 이렇게 더 뛰어버리면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가요. 네. 그럼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높아지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또 금리 인상으로 따라가야겠죠. 그러면 선택지에 직면하는 겁니다. 네. 환율을 하늘 끝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네. 수입 물가 오르는 거 얻어 맞고서 금리를 올릴래? 아니면 그 전에 미국 따라서 금리를 좀 올려갈래? 네. 그러면은 환율까지 다 뒤집어 엎고서 가는 것보다는 금리를 좀 올려가지고 갭을 좁혀놓는 게 낫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게 1번이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요. 네. 6%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것도 진짜 엄청난 속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6%라는 레벨이 여태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높다. 통계 발표 이후에 가장 높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오름폭이 꺾이질 않아요. 우리도 피크를 못 봤어요. 지금. 예, 그렇죠. 계속 오름폭이 올라가는. 꺾이질 않는 데다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 8월부터 네. 기준금리를 4차례 5차례 인상했는데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가만히 놔뒀는데 세다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우리는 몇 차례 때렸는데도 꿈쩍도 안 하면서 계속 네. 세게 올라오잖아요. 네, 네, 네. 이러면 일단은 더 센 카드를 좀 써봐야겠죠. 그래서 0.5%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장 큰 이유가 네. 두 가지입니다. 미국과의 보조를 맞춰가는 것도 첫 번째고요. 네. 이게 환율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제어하기 위한 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연준도 아까 말한 네. 인질 협상가라면 네네. 한국은행도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질 협상을 하고 있는 거다. 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도 경기 침체를 각오할 수밖에 없다. 네, 물론 뭐 네. 자의적이지 않을 수도 네네, 있지만. 자의적이지 않은 게 맞고요. 네. 근데 두 번째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참 우리나라가 애꿎은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 게 미국은 우리나라 눈치 보면서 금리 올리진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금리 인상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한 가지 좀 미국하고 다른 게 있죠. 미국만큼 우리가 소비가 탄탄하고 우리 내수 경제가 탄탄하냐 그러진 네, 않거든요. 네, 네. 그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조금 많은 네, 편입니다. 가계부채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1,700조, 1,800조가 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주는 충격이 생각보다 클 수가 있죠. 네,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미국만큼 세게 올리지는 못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천만다행인 게 뭐냐면 네. 미국은 3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네. 3월 달에 0.25, 5월 달에 0.5, 그다음에 6월 달에 0.75.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0.75를 또 할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0.5, 0.75씩 올리면 네. 주는 충격이 상당할 수가 있어요. 천만다행인 건 우리나라는 작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올려놔서. 작년 8월부터 미리 보험을 가입한 거나 다름없죠. 0.25씩 미리 4번 올려놨기 때문에 네네. 미국이 세게 올리더라도 우리가 0.5 정도 이렇게 빅스텝이냐 이 정도를 고민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작년에 올려놓지 않았으면 지금 0.75, 1.0 이런 거 고민해야 될 수 그럴 수 있어요. 있겠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금리 인상을 하는 것 자체가 네. 뭐 아까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네. 결국에 그게 환율을 네. 좀 안정화하자는 목적이라고 저도 뭐 들리는데 네네네. 그것도 맞나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네, 같이 그렇습니다. 동조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럼 이걸 안 하고 금리 인상 안 하고 환율을 잡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쓰고 있는 건가요?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려면 네. 어떻게 개입을 할 수 있냐면 환율이 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비싸져야 되는데 네. 비싸지는 걸 막아야 돼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막으려면 공급을 늘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달러 공급을. 돈을 막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누가 공급을 해줘야 되냐? 아무도 공급을 안 해주니까 국가가 나서가지고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헐어서 네. 여기서 달러를 갖다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달러를 계속 던지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화수분이에요. 음. 왜냐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데 네. 싼 가격에 계속 공급을 해가지고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와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기회죠. 왜냐하면 원래는 20만 원짜리인데 네. 10만 원에 무제한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럼 이거는 뭐 대형 호재죠. 그럼 가서 계속 사야죠. 그러다가 뭐 갑자기 막 외국에서 막 투기 자본 그렇죠. 막 투기 자본 들어오고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그럼 이제 뭐냐면 이럴 때는 박살나는 달러를 거예요. 막 빌려서 사거든요. 네. 그럼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달러를 허물면서 던지고 네. 한쪽에서는 계속 달러를 사잖아요. 그러면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줄어들어요. 네. 이게 다 줄어들면 네. 외환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환율 방어를 무제한으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환율 방어도 조금은 해야 되겠지만 네. 금리 사이드에서도 보조를 맞춰주면서 환율 상승 압력을 조금은 좀 눌러주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한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어쨌든 미국이 올리는 거에 동조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는 거고. 네,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또 사실 물가라는 게 뭐 우리나라만 잡히고 미국은 안 잡히고 뭐 이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네네. 지금 상황에서. 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하반기에는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예, 상황이라고 하반기 봐야겠죠. 금통위에도 몇 차례 기준금리를 더 추가로 인상할 것 같아요. 근데 네. 다만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을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에는 이제 7월 달에 0.75% 인상할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달 전에는 네. 0.75% 인상할 확률을 40%로 보고 있었어요. 40%였어요. 근데 확률이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나? 이제 그럼 이게 확률이 아니에요, 그 사실상. 정도면은 굳이 네. 그 사이트 볼 이유가 없는 그렇죠. 이게 건데.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왜 그렇게 바뀌냐면 근데도 네. 참고하고 있는 게 네. 이거는 확률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상황이 계속 똑같이 이어진다면 그러면 이 정도 확률로 0.75가 될 거야. 이 코멘트를 던지는 거예요. 네. 이게 확률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트레이더들이 0.75가 올라갈 거라고 배팅을 치고 있는 거죠. 지금 네네. 상황에서. 그걸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명의 전문가 중에서 지금 상황이 이어진다면 0.75의 가능성을 100명이 다 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네네. 예를 들어서 상황이 바뀌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갑자기 그렇죠. 끝난다든지. 그러면 아니면 얘기가 확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면 네. 연말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을 더 몰고 가야 돼요. 하긴 그렇죠. 뭐 예. 이거 바뀔 확률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중간에 바뀌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첫 번째는 드려놓고요. 네. 현재의 물가 상승세가 현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빠르게 꺾일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완만하게나마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인상을 추가로 조금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전문가들이 연말까지 보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 레벨은 약 2.75에서 3% 레벨 정도를 네.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한국이 2.75에서 3이면 미국이 지금 3.5에서 3.75 보거든요. 네. 그럼 약간 이 좀 금리가 갭이 있잖아요. 갭이 뒤집어져 있죠. 요 정도 갭을 현재 환율이 반영은 하고 있는 겁니다. 아, 환율도 미리 선반영을 하고 있다. 그렇죠. 예, 외환시장에서 이런 것들은 미리 사실 반영하고 지금 있죠. 엄청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뭐 금융위기 수준으로 막 이제 올라가. 금융위기 때는 이제 1,500원, 1,600원까지 갔었고요. 네. 이게 코로나 때도 환율이 뛰어가지고 1,298원까지 갔는데 네. 지금 그 레벨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네.
마치 이제 저는 이제 환율을 오랫동안 봤지만은 1,200원 위에서 놀면은 요런 느낌이었어요. 네. 되게 부담스럽게 높은 데서 오래 있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1,300원 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니까 좀 생소하게 느껴지죠. 네. 이게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금리 역전을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달러를 산다. 왜냐면 달러가 더 올라가지 않겠냐. 네. 막 이런 거는 조금 너무 좀 과도한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확률상? 포트폴리오를 네. 만약에 이제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네. 1주택자 실수요자라면은 네. 뭐 시기에 상관없이 주택을 구입하는 걸 고민해 보자. 필수제니까. 영끌이 아니라면 뭐 그런 네.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네, 이제 네.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수제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달러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내 포트폴리오에 하나의 보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경기 침체가 오고 실물 경제가 둔화가 되죠. 그러면 이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높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럼 안전자산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달러예요. 이 코로나 때 한번 봤잖아요. 봤죠. 다 예. 무너질 때 달러만 달러만 올라가니까. 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전 세계에 대출을 해주는 게 네. 달러 대출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러면 느껴보시면 달러 대출은 계속해서 대출 같은 경우 만기가 있잖아요. 네. 이게 연장 잘 돼요. 네. 평소에는. 그런데 네. 언제 연장이 안 되냐면 실물 경기가 어려워지면 갚으라고 그래요. 안 좋을 때 그럼 깜짝 놀라죠. 달러 빚이니까 달러를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달러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달러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만 달러를 구해야 되는 게 아니죠. 네. 모두가 다 그 상황에 처해 네. 있죠. 그러면 달러를 사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네, 겁니다. 네, 네. 그럼 너도 나도 달러를 사러 가니까 달러 환율이 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올해 갚지 않고 내년에 갚아야 되는 사람도 네. 그 장면을 유심히 보고 있는 거죠. 미리 좀 그러면 쟁여놔야겠네. 이 생각. 그러면 이분들도 들어와요. 기대 인플레이션. 그렇죠. 기대 인플레이션처럼 달러가 더 뛸 거라는 기대가. 네. 그러면 실물 경제의 둔화세가 유지가 되잖아요. 달러 쪽으로 가수요까지 몰리면서 네. 달러가 튀어오르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릴 게 1,300원에서 환율이 더 뛸 거니까 달러를 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향후에라도 위기가 찾아왔을 땐 달러는 튀어오르는 자산이 될 될 수가 수도 있어요. 있다.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차원에서 달러를 꼭 조금은 담아놔야 된다. 이건 하나의 보험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달러를 내 포트폴리오 일부를 담는 전략, 네. 요거는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요즘에 이제 금리가 네. 좀 어느 정도 좀 높다 보니까 네, 절대 금리 자체가 높으니까 네. 채권 투자하는 것도 아, 괜찮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는 채권 투자하면 오히려 좀 채권 가격이 좀 내려가는 요인이 되는 거일 수도 있지 않나요? 이제 결국엔 채권 투자라는 건 네. 지금의 금리로 장기로 고정해서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기예금으로 따지면 중도해지가 안 되는 정기예금을 네. 중도해지가 안 됩니다. 이 정기예금을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에 5년 묶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건 뭘 베팅을 치신 거냐면 금리가 더 안 올라가고 내려갈 거라는 내려갈 베팅을 거다. 치신 거죠. 내려가면 짜릿하죠. 네. 와, 나 진짜 그때 5년으로 묶길 난 진짜 엄청나게 현명한 사람이야. 난 상대적으로 그렇죠. 고금리 상품을 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정기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러울 거잖아요. 네. 그럼 부인장님이 저한테 그거 팔라고 어. 그냥은 안 팔죠. 그렇죠. 피 받고 팔죠. 프리미엄을 받죠. 프리미엄 붙여야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의 가격이 뛰어요. 네.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더 뛰면 그럼 이제 그야말로 세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건 아무도 안 사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한테 넘길 때 마이너스 피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장기로 금리에 배팅을 친다는 건 뭐냐면 네. 금리가 고점을 확인해서 내려올 것이다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최근에도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금리가 거의 다 온 거 아니야? 이제 이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네. 그럼 금리가 거의 다 오면 내려가겠죠. 네.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최대한 긴 기간으로 지금의 금리를 묶어버리면 되죠. 최대한 긴 기간으로 묶는다는 얘기는 장기 국채를 투자한다는 네, 얘기예요. 네, 네. 장기 국채를 지금 샀는데 20년짜리 샀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와 짜릿하죠. 20년을 먹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이 네. 행복을. 아,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장기 국채 투자가 이럴 땐 정말 짜릿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올해 고 패턴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 이제 다 왔다. 그러면서 이제 장기로 담는 거죠. 근데 더 성급했구나. 올라가죠. 그러면 그럼 바보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주식하고 똑같아요. 채권도. 네. 와 이제 다 왔다. 이 생각이 되게 많은 건데 예,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미국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 확률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를 오히려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요즘 나오고 그 얘기가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하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금리가 어느 순간에는 고점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금리도 피크가 있을 그렇죠. 것이다. 금리가 결국에는 머지않은 미래에 피크가 있을 네.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다만 인플레이션이 전혀 꺾이지 않으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죠. 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더 이어진다든지.
이제 그런 가능성들을 배제한다면 금리의 고점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럼 이럴 때 이제 채권을 사는 겁니다. 음. 근데 다만 고점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죠. 네. 이럴 때 채권을 산다면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적립식으로 조금씩 사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해보면 네. SCV 보내잖아요. 네. SCV를 보내면 그 적의 본진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볼 수 있죠. 물론 SCV는 죽습니다. 그렇죠. 네. 걔는 죽겠지만. 그러니까 얘가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요렇게 금리가 언제쯤 고점이 될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내 돈이 조금 들어가면 보여요. 네네. 내 돈이 안 들어가면 채권이 관심이 막 없어요. 움직이니까. 그러면 조금씩 투자를 해놓는 겁니다. 지금 이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장기채를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적립식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전략도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채권을 좀 많이 하시기 위해서는 좀 유효한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 내려가니까 배팅 네. 이 말씀이 아니라 조금 넣어봐가지고 한번 동태를 살펴보는 것들. 그래서 언젠가 찾아올 수 있는 그 금리의 고점을 한번 체크해보는 것들. 네.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의미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 투자를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는 네. 그냥 만약에 뭐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절대적으로 요즘에 한 3점 몇 프로 받을 수 있으니까 고정 네네네. 금리로 봤을 네네네. 때 그거 자체도 나쁘지 않다. 네. 다른 거 지금 뭐 다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금리 인상되면 그냥 그거 받고 네. 만기 채우고 그냥 금리 그 이자 받으면 되지 않냐. 네. 그러니까 그거 맞는 나쁘지 말씀이죠. 않은 선택일 수 있다. 네.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경우는 단기채가 가능해요. 단기채. 단기채는 1년 동안 지금의 금리를 받고 네. 1년이 지나면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장기채로 한 20년 하시면 그러면 이제 그럼 아주 답이 리스크가 없죠. 예. 커지니까. 중간에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그냥 천수답으로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지금의 이 정도 금리도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단기 채권이라든지 단기 정기예금을 하셔가지고 지금의 금리를 네. 테이크하고 음. 1년 후에 새로운 상황을 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너무 장기로 지금 보기에는 좀 초보자분들은 좀 그렇죠. 너무 리스크가 예, 초보자분들 있네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경험을 쌓아 보시겠다. 네.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제 분할 매수 조금씩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제 실제로 포트폴리오 운용하시는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장기채를 조금씩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저는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리스크 대응도 되시니까 네. 의미 있는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